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논객 여러분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문구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람마다 제각각이기는 하겠지만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와 그 가족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아동심리 전문가가 출연해서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부모에게 구체적인 육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던 아이들이 부모의 노력과 함께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뭔가 답답한 것이 해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후련해지곤 했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지금도 방송국으로 옮겨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방영될 정도로 이 성공적인 포맷은 반려동물의 이상 행동을 교정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으로까지 확장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존재를 바르게 키우는 게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매번 문제의 원인도 정확하게 짚어지고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을 거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의구심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건 좋게 바뀐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간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게 단순히 몇몇 가정과 개인들의 문제를 넘어서 광범위한 세대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우울증이 크게 늘고 있고요. 배려, 존중, 양보, 연민 등과 같은 공존을 가능케 하는 인간적인 품성 대신에 배타, 폄하, 조롱, 혐오 등처럼 인간들 사이의 기본적인 유대를 파괴하고 사회적 공존과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태가 우리 아이들 사이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관찰을 하게 되어서입니다. 흔히 이것을 청년 극우화라는 용어로 짚기는 하지만요. 제가 보기에 그건 좀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는 한 가지 징후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가 정치적으로 극단주의 우파의 성향으로 기우는 것도 물론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심각한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과 같은 인륜적 문제에 대해서도 조롱과 비아냥이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고 약자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커녕 오히려 적대감과 공격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타인과의 교류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세계에 빠져들면서 쉽게 증오하고 쉽게 분노하고 또 깊은 우울과 좌절을 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파괴하고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아주 병리적인 현상인 것이죠. 이것은 소위 금쪽이들의 문제인 걸까? 혹은 부모들의 그릇된 육아 방식에 기인하고 있는 걸까? 또 우리 사회 속에 내재한 근본적인 병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전문가가 짠 하고 내놓는 소위 솔루션을 따르면 단박에 해결이 될까 싶습니다. 오늘 정준의 논은 바로 그 아이들과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금요초대석은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왔다의 저자이신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권정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준이의 논 66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서울교대의 권정민 교수님 모셨는데요.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얼마 전에 이제 이 저서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졌고 또 노출도 좀 또 많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곤란도 많이 겪으셨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예. 지금도 곤란을 겪고 계신가요? 네. 저에게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예. 전국에 그 중고등학생들이 또 저에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에게 DM도 보내시고 같이 토론도 해달라고 하시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 토론은 곤란한 토론입니까? 아니면 되게 환영하는 토론입니까? 제가 그 강사료를 받지 않으면 네,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워서 예. 네, 하지만 제 유튜브에 보시라고 제가 종종 영상은 올리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도 이제 부디 이제 좋은 어떤 그 관심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셨고요. 이 그러니까 저서가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 왔다라는 저서고, 이게 되게 좀 긴 제목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출판 서적에 비해서는 되게 시의적이고 직관적이어서 당연히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저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기회들이 좀 많이 있으셨나요? 네, 그동안 방송에 여러 번 출연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부모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연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진짜 그 주수요층이 이제 그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제가 또 뵙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선생님들께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학교는 이렇게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께는 제가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한 솔루션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가정마다 또 문화가 다 다르고 그렇죠. 부모와 아이 간의 그런 다이나믹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속 시원한 솔루션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뭐 제목이 그대로 또 보여주는 바이긴 합니다만, 자녀를 참 열심히 잘 키우셨는데, 자신의 교육신념의 철학에 맞게, 그리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불과 몇 달 사이에 극우 유튜브에 빠져버렸다. 그러면서 뭔가 안 보이던 어떤 행동들이나 뭐 어떤 언행들이 좀 나타났다. 근데 이걸 다시 구출해내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하셨다. 근데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몇 달 만에라고 하는 이 포인트,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게 길다고 보시는 건가요? 짧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토대가 있으면 유혹은 가겠지만, 이 토대를 가진 아이가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짧은 사이에 변하게 되리라고 기대는 잘 안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육아는 애가 태어나자마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10년을 넘게 13년, 14년을 육아를 한 거고, 저는 또 제가 이제 교육학자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교육학에서 이제 그 검증된 방식으로 네,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애를 뭐 브레인워시 한다, 뭐 가스라이팅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선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 그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는 제 기억에 저희 가족이 거의 유튜브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학교의 수업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유튜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 보는 시간이 폭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수업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처음에 만화도 보고 뭐 하다가 얘가 뭘 보고 있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밤마다 뭔가를 되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백인 외국인 교수의 강의였어요. 잘 모르니까 저는 그래 네가 밤에 잠을 안 자가면서 이런 강의를 듣는구나, 열심히 들어라라고 격려를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강의를 하시던 분이 좀 이렇게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반 페미니스트. 그렇습니다. 피터슨 교수 말씀하시는 네, 조던 피터슨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조던 피터슨을 극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사실 저희 이 학자의 세계에서는 그분은 극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름을 듣고 나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논란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네이버 찾아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 좋은 평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 글을 올리는 커뮤니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던 피터슨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저희 아이가 이제 질문을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야. 네, 여자는 왜 군대 안 가? 남자가 오히려 차별받고 있는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질문들, 근데 예. 좀 조롱이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질문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의껏 대답을 해주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예. 또 이 질문들의 뿌리가 무엇일까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바로 그런 유튜브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충격적이었지만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었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대부분 부모님들은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지?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 연구에 의하면은 유튜브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예. 그게 이제 마치 코로나 시기가 되게 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고 아이가 그 사춘기를 좀 지난 그런 상태로 봐야 됐을까요? 아닐까요? 아, 사춘기는 아직도 안 지났습니다. 뭐 충분히 해야지. 꽤 성장한 걸 아는데. 네. 예. 이게 예민한 시기에 이제 그걸 만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많이 젖어들어서 이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되게 보는 것만으로 충격이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전 질문하니 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질문이 아니었으면 제가 전혀 눈치채지 그렇죠. 못했을 테니까요. 예, 예. 예. 보통은 이제 자기들의 세계를 숨기고, 굳이 얘기할 대상으로 안 삼고, 예. 겉으로는 그냥 그렁저렁 하면서 안으로 이제 굉장히 좀 병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그 접점이 생겨버렸던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대화할 이제 그 소재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대화를 하는데 뭐 군대 문제야, 저도 정확히 모르고, 예. 그리고 저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다. 예.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조롱은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예. 뭐 남자가 역차별 받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은 굉장히 사실 불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호기심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떨어지는 어떤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이의 세계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세상이 좁잖아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 온라인 세계가 전부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세계가 전부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세계가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세계에서 이렇게 둘러보았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류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심리가 주류를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맞다고 하는데 왜 엄마는 다른 얘기해? 근데 이게요. 그 당시 이게 지금 벌써 3년 전의 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충분히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극우의 세계에서 이제 꺼내냈다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얘가 극우적인 생각을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우리 사회와 유튜브와 그다음에 학교 가면 친구들이 주는 메시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애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혼란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아이와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예. 구출해 냈다라는 완료형이라기보다는 구출해 내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됐고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어떤 싸움이랄까요? 노력이랄까요? 뭐 분투랄까요? 뭐 이런 게 이제 좀 진행 중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뒤에서 좀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일반적인 문제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극우 성향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많은 20대들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극우만의 문제냐, 죽음에 대한 조롱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뭔가 좀 다른 영역에 또 다 있기 때문에 극우만은 어떤 특정한 정책 성향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조사 결과가 있어서요. 그래서 극단주의적 성향과 이제 우파적 성향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나타내는 것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수행해 봤더니 70대와 20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극우적 성향이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나타나는 요런 이제 분포는 확실히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선에서도 이제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하게 투표율로 이제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요런 것들을 좀 사회 통계적으로 좀 이렇게 관찰을 하고 계십니까? 관심 있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교육학자다 보니까 예. 이 교육의 대상은 아직 발달기에 있는 그렇죠. 미성년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청년들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만나는 경험적으로 만나는 20대 학생들 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 제가 경험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론적인 깊이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예. 네, 하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같이 만나는 청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아드님이 겪으셨던 그 과정의 결과물이다라고 보기에는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계엄 사건과 그다음에 제 책을 계기로 그 외신 기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많은 외신 기자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이게 코로나의 후유증이다. 니네 나라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미국, 프랑스,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네. 그런데 또 이 최근에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도 그 저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유튜버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비판적 리터러시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콘텐츠를 더 잘 소비하는가에 그렇죠. 좀 더 집중이 되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시기가 결코 이게 짧은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대면으로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확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세계가 이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코로나 이전에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들어오는 대학생들이요. 코로나 이전의 대학생들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네. 그랬을 때에 이 아이들한테는 이 코로나 때 만난 그 세계가 이 아이들의 세계가 되어버렸고 그 세계가 이 아이들한테 정치 교육을 시키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회화의 과정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직접 대면을 통해서 겪어야 될 나이에 그게 딱 단절된 채 굉장히 좁은 온라인 공간 안에서 하지만 거기서 마치 많은 걸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 그들의 이제 사회화를 거기서 이제 결정해버린 측면들이 이제 강하고 이게 이제 이후에 역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구나 복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어떤 분께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이것도 뭐 한 가지 요인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이런 매체 환경의 변화, 사회화 방식의 변화 이런 쪽에 있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랑과 관심의 부족은 이게 가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부족하다, 뭐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분명히 부족한 것은 공감 능력은 부족해졌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편하기도 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챗GPT가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고민이 있으면은 친구랑 상담하고 학교 선생님 찾아가고 상담 선생님 찾아가고 저도 저의 동료를 찾아가고 했는데 이제는 챗GPT한테 모든 것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점점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연구로 증명된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이건 이미 이전부터도 사실 나타나기 시작했던 현상인데 스마트폰이 이제 되게 일상화되고 소셜 미디어가 일상화되면서 그러니까 사람과의 접촉을 되게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불쾌한 경험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하고 기계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 얘는 나를 불쾌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더 이제 바깥과의 접촉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인간과의 대면 접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 이게 되게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특정한 정치 성향과 연결돼야 될 반드시 필연적인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극단적이 되고 이렇게 좀 더 뭐랄까 인간과의 공존들을 하기보다는 약자에 대한 적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인간의 본성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민주 시민은 오로지 교육으로 길러집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 안에는 이제 남을 멸시하고 배제하고 내가 남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악한 마음, 예. 악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아.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약자에 대해서 공감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권력을 갖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 갖고 싶지만 그게 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야. 권력은 분산되는 게 좋은 거야. 이 권력이 분산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이 아닙니다. 예. 인간은 자기가 다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건데, 이 교육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예. 유튜브에서는 아니야, 권력 네가 다 가져도 괜찮아. 네가 강자야. 저 약자들, 쟤네는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어. 예.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간의 마음은 자기한테 이제 달콤한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잘났다고 하고 예. 내가 강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말을 믿는 거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아이들이 조금 더 그런 데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좀 더 매료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학교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청소년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 우리가 좀 반성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은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못하잖아. 예. 이거 더 해야 돼. 집에 가면은 네 성적이 이게 뭐냐. 너는 왜 맨날 유튜브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냐. 학원에 가면은 너 이거 틀렸으니까 더 해야 된다.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만 줘요. 예. 이러한 사회가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만 줄 때 이 아이들의 정체성은 굉장히 이 부정적인 그러한 메시지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굉장히 멋있고 잘생긴 유튜버 형이 나와서 너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우리 사회의 지배자가 되어야 해. 라는 메시지를 줄 때 이 아이들은 거기서 굉장히 위안을 받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이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도 있지만 그리고 이 극우 유튜버들한테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 우리 학교와 교육제도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좀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이제 결합돼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타나는 건데, 교육 문제로 좀 더 이제 가보면은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으로 이제 들어보면 마치 이제 본능은 이쪽에 있으나 막 억지로 가르쳐가지고 이쪽으로 돌려놓은 것처럼 이제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라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도덕이나 인연을 막 가르쳐서 겨우 뜯어 고쳐 놓는다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어떤 학습들을 해보고 비판적 사고도 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내면화도 이루어지고 또 경험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통해서 역시 민주주의가 안 되면 내 것도 뺏기잖아라고 하는 그런 효능감도 이제 생겨나면서 이게 이제 복합적인 어떤 자신의 태도로 이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한번 뛰어넘는 과정, 승화되는 과정을 잘 겪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의 전공자시니까 교육 철학이 그걸 의도하진 않잖아요. 근데 교육제도는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 아이러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예.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지배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원래는 사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에 뭐 민주시민교육도 들어가 있고 공감교육도 들어가 있고 훌륭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수능은 공감 이런 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이라는 건 민주주의는 지식이 아니라 사실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삶의 습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수능 시험에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에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만을 평가를 하다 보니 그런데 이 시험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니 이게 우리 이 고등학생들만 수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쭉 이 교육을 다 타고 내려와서 기저귀 찬 아기들까지 4세 고시, 7세 고시를 통해서 수능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교육적이지 않은 이 입시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다 지배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교라는 곳은 사회의 어떤 이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민주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학교 안에서도 학급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입시 제도가 다 지배를 하고 있고 수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평가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 것을 하면은 다 시간 낭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학급 안에서 근데 원래 민주주의는 굉장히 복잡하고 느리고 시간이 걸려요. 다 수능 시험 앞에서는 다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생략되고 결론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인 라이프 스타일, 민주적인 생각, 민주적인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현저히 낮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초중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싫어하세요. 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잘못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돼버린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교육 철학과 이 교육 제도들이 사실 미국에서 가져온 게 많거든요. 그 미국 학교들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두위라든지 비고츠키라든지 이런 위대한 교육 철학자들이 주장한 그러한 방식대로 교육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는 민주주의가 더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 이유가 이렇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라이프 스타일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잖아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아 하는데 그중에는 극단주의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포스트 모던에서는 이게 다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주입식 교육을 하다 보니 아니야 그건 틀렸어 안 돼 지구는 평평하지 않아 라고 어느 정도 강제로 가르치는 것이 있고 저는 그게 너무 지나치긴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절대적인 진리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교육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 지구가 평평할 수도 있지 그래 타이레놀 먹으면은 자폐가 될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입식으로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하지를 않는 분위기고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이런 정답이 없는 것에만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답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주입식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개별성을 인정해주는 지식은 구성되는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그런 구성주의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교육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과정을 들어보니 이게 약간의 사상적 이력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좀 약간 다른 쪽의 입장에 있다가 좀 더 이쪽의 입장으로 좀 조정이 일어난 듯한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좀 더 이렇게 창의성 위주의 다양성 위주의 이런 교육들이 지금보다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입장 쪽에 있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질적 연구를 했거든요. 이 질적 연구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기반 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어하고 거기에서 다양한 진리를 찾아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라는 거는 연구자가 책상 앞에 앉아서 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라는 말을 연구자가 책상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예. 철학자가 예. 책상 앞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 예. 앞에서 얘들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다 맞으니까 사람 죽여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지구 평평할 수 있지.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그 극우 유튜버들이나 또 제가 이 사이비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사이비 치료 연구를 했는데 이 사이비 치료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경험 위주의 예. 나는 그랬어. 나한테는 지구가 평평해.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건 진리야.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에, 내가 과학에 사용하는 방식을 그 사이비 치료사들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진리일 순 없다. 우리가 어디에선가 선을 그어주어야 예. 한다. 예. 왜냐, 인간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다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을 어디에서 그을 것인가? 성 정체성? 그건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낙태 문제? 그거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 뭐 선이냐 악이냐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선을 이거는 선이야 악이야 이렇게 딱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예. 네. 하지만 남을 혐오하는 것은 예. 그건 분명한 악이야. 우리가 약자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선이야. 그 선을 우리가 그어주지 않으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 분야에서도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를테면 언론이라든가 미디어가 다양성을 되게 기본으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다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래서 뭔가를 배제하는 건 왠지 그 자유를 억압하거나 다양성 억압하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틈을 타고 이런 극단적 사고가 자기의 영역을 구축해버린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예전에야 그래도 미디어 몇 개 통제하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디어는 안 돼. 이런 혐오 같은 내용들은 함부로 표현돼서는 안 돼. 라고 어느 건 단호하게 규제를 하고, 하지만 이 규제의 안에서 이제 뭔가 충분히 다 논의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유를 부여하는, 이 선을 어디다 그을 것인가. 이게 다 비슷한 이제 문제 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떤 분께서 입시 단계를 최소화하고 토의, 협업 과정을 늘리면 어떨까 싶긴 해요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그러기에 필요한 면도 있고 좀 아닌 면도 좀 있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이제 들어보면. 토론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예.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교육 전반을 연구를 하고 예. 또 우리가 교육을 연구한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사는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거든요. 예. 어떻게 최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우리가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저희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연구에 의하면 불평등한 어린 시절이라는 예. 연구가 있습니다. 예. 그 연구를 보면요, 중산층 이상 가정의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네네. 기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토론에 굉장히 훈련이 된 상태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금수저인 거죠. 그 집안의 라이프 스타일이 금수저인 거죠. 예. 네. 반면 이 빈곤층, 노동자 계층이나 빈곤층 아이들을 연구를 해보니 집에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학교 와서 토론 잘 못하고 사회에 나가서 토론 잘 못합니다. 네.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는 대로 순응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가정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토론을 획기적으로 늘렸을 때 어떤 점이 걱정이 되냐 하면, 이게 결국에는 가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영역이 되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공정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능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거는 주입식이잖아. 토론시키지 않잖아. 반대를 하는데, 사실 지방에 내려가면은 지방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수능을 또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남은 기회가 수능일 수도 예. 있거든요. 이거는 인강 듣고 학원 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만나는 분들이
토론 좀 많이 하면 안 돼. 우리 학교 다 바꿔야 되고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수능 완전히 다 없애야 되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중산층 이상, 서울에 사시는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토론 수업이 사실 이분들 이런 가정들에게는 또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반면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 다 일 나가서 안 계시고 같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거는 학교 수업과 인강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불공정한, 평등하지 않은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여기를 생각하면 여기가 힘들어지고 예. 여기를 생각하면 이쪽이 힘들어지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입시 제도를 보면은 굉장히 전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모든 다양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그 니즈와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떤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전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이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예. 수능이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결과입니다. 예. 수능 없애고 딴 거 하겠다 하면은 또 이쪽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그거 안 하고 그럼 이거 하겠다 또 이쪽에서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합의한 결과가 그래 그럼 우리 수시도 하고 정시도 하고 이런 전형도 하고 이런 전형도 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또 가장 공정한 어떤 제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서 예. 이게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예. 꼼짝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입시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드리는 예. 말씀은 입시에 기대를 걸지 말고 그냥 각자 가정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적인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입시에 의해서 나머지 교육들이 다 지배받는 거를 깨려면 결국 입시를 바꿔야 되는데 입시를 바꾸려고 해온 지금까지 수많은 시도들이 현재가 최선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조합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깨는 게 또 굉장한 위험이 돼버리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 교육에 계시는 분들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다 문제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통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요런 이제 난감함을 표하시는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면 그래도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우선순위가 있는 방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되도록 이쪽으로 덜 빠지고 되도록 그래도 좀 더 인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민주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어떤 게 일단 큰 우선순위일까요? 저는 이번 계엄 사건을 겪으면서 예. 민주주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법치주의는 바이오스 같은 거고요. 예. 민주주의는 이 OS예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스가 예. 또 OS고 예. 그 민주주의가 깔려 있어야지 그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향해서 노력도 하고 예. 직장도 다니고 나의 재능도 뽐내고 그 민주주의라는 OS 위에서만이 이것들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민주주의라는 OS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라는 그 바이오스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예. 그다음에 이 윈도우가 이제 바이러스를 먹잖아요. 네, 저는 그 바이러스가 바로 이 극단주의적인 예.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극단주의적인 생각으로부터 이제 그러면은 안티바이러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관용과 절제, 예. 우리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공감,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 소외시키지 않고 배제시키지 않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인간의 본성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고 실제로 학교는 근대 이후에는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어떤 공장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공장이 이제 작동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AI입니다. 예. 이 AI의 문제는 지금 이 청소년 극단화, 청년들 극단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AI가 지금은 이제 챗GPT라는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뭐였냐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죠. 예. 유튜브가 2012년에 하루 그 사람들 뷰 수가 1억이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우리가 2016년까지 하루 뷰 수를 10억으로 늘리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예. 그것을 성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상태로 놔뒀을 때 이 알고리즘이 이 뷰어를 어디로 데려가나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한두 팀이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 팀이 연구를 했는데 어디로 데려가나 하고 보니까 극단주의적인 네. 곳으로.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 분노와 혐오. 혐오, 예. 그다음에 공포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연스럽게 나도 왜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냐 알고리즘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더 많은 정보가 이건 이제 유발 하라리의 이론입니다. 예. 더 많은 정보가 가만히 놔뒀을 때 이게 진리 쪽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선 쪽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으로 향해 가더라. 그래서 반드시 자정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바로 그 부분에 우리 학교와 교육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그 자정장치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자정장치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남이 옆에서 감시하면서 너 요거 봐, 요건 보지 마.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 이거는 잘못된 거네. 이거는 혐오를 조장하는 거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식으로 얘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력이니 너는 이제부터 비판적 사고력을 외워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 자기가 이 실행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학교 안에서 친구들이랑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도 해보고 역사책을 읽다가 뭐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내가 더 찾아보고 의문점을 가져볼 수도 있고 심지어 역사 교과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보고 그 교과서를 쓴 그 팀에 대해서 내가 비판적 사고를 해볼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교과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정도의 교육이 있어야지 진정한 비판적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봅니다. 예. 다만 미국처럼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되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비판적 사고력을 하더라도 어떠한 창의적 사고를 하더라도 민주주의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똑같은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약자를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부족을 학살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 안에서의 생각하는 이런 비판적 사고력 훈련이 바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자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자정이 이제 바로 자기 교정을 이제 얘기했던 내용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원래는 사실 우리 시스템 안에서 이제 작동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AI를 만나면서 기존의 시스템이 잘 작동을 못하게 되니까 이걸 훨씬 더 강화한 다른 무언가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와버린 셈인데 그럼 결국 기존 교육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중점을 둬서 일부는 바꿔야 되잖아요. 일부는 이제 주입식으로 하고 지식과 가치를 심어주고 그 위에서 이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이제 교육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한 가지 해법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 교육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유튜브를 비롯한 빅테크 회사들도 예.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기술은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즘 제가 이제 교사 연수할 때 이제 엔비디아의 사례를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엔비디아 GPU 말고 GTC 컨퍼런스를 매해마다 가는데요. 거기 가서 빅테크들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으면 그 빅테크들이 다 하나같이 뭐를 얘기하냐면 기술의 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이 기술을 싸게 만들어서 혹은 공짜로 만들어서 이거를 널리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네. 그게 엔비디아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이제 인쇄술이 만들어졌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인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이제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이 퍼져서 예. 마녀 사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현상이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인쇄기가 바로 지금의 저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GPU와 저 챗GPT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그러한 이 정보를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그러한 주체들이 지금은 이제 그게 빅테크 기업이겠죠. 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자정작용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그 빅테크 기업들은 무엇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냐? 오로지 돈입니다. 이윤돈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외부에서 사실 강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이 회사들 내에서 유튜브 내에서 메타 이런 회사들 내에서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법으로 예를 들면은 좋은 콘텐츠에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이런 가짜 뉴스를 쉴 새 없이 만들어내는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봇을 이용해서 더 이제 자동으로 그러한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이 제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또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겉으로는 뭐 민주화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일으킬 수 있는 안 좋은 결과물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는 자정과 함께 자규 규제와 함께 이제 외적 규제가 필요하다. 근데 이건 아마 국제적으로 연대를 해야 될 거예요. 한 나라의 규제만으로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것까지 가고 어떤 분께서 이제 이건 조부모 부모들로부터 이게 잘못된 역사관 학습하고 있는 극우 청년들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이제 가정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제 가정은 이거 앞에 좀 더 큰 거에 비해서 좀 이제 뒤로 좀 놓으신 거잖아요. 가정만이 그걸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가정의 문제 또는 가족의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가족들은 일단 어린아이들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아이와의 대화,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속성이 대화거든요. 예. 대화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는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가정 안에 그 라이프스타일도 민주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공부가 강조되는 초등학교 4학년쯤, 고학년이 딱 되는 그 시기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끊기게 됩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대화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내 자식의 성공, 이 사회에서의 권력에 있다는 얘기죠. 저는 부모가 자녀한테 또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동기가 지식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권력에 있다고 봅니다. 지위에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스스로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청년들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위선적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민주당 지지자인데 예. 나한테는 자기는 막 밖에 나가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집에서는 나한테 굉장히 독재적으로 굴고 그다음에 너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돼. 네가 남보다 잘나야 돼. 네가 권력 가져야 돼. 이런 상반된 메시지를 주는데 그거에서 아이들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 부분은 저는 부모님들이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찰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게 쉽게 고쳐지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면은 포기를 해야 되느냐? 절대 포기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은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전문적 용어로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우리 지금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저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나는 지금의 나가 전혀 아닙니다. 20대 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의 청년들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 어떤 한 단면이다. 어떤 그냥 순간이다. 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 어떤 차가 이제 막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20대 청년들이 길 가던 20대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차를 밀어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 저 청년들이 구구 유튜버일 수도 있고 구구정의 생각을 가지고 약자를 혐오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나도 힘들지만 춥고 힘들지만 차를 밀어준 거잖아요. 예.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대학에서 만나는 우리 20대 이 남학생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이 구구들도 이제 여성 장애인 이런 약자들을 좀 악마화하면서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러한 패턴이 있듯이 혹시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 우리도 이 2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너무 악마화하고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서 저들은 다 나쁜 생각을 가졌어. 예. 우리의 적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예.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접점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세대나 성별을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동시에 뭐냐면 그들의 존재를 욕하면 안 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사고나 행동에 대해서 그냥 존재를 문제 삼는 경우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와 같은 실제로 대화 그리고 뭔가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지 못하고 그냥 두뇌가 굳어버렸어. 이렇게 이제 절망해버리거나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자녀와의 교류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신경 쓰신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세요? 저희 이제 이 남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핵심에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이 젊은 남학생들은 계속해서 내가 역차별받고 있다. 왜냐하면 네. 사회 진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군대 가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30, 40대 남성들은 자기가 역차별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진 않으세요. 네. 뭐 역차별 실제로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예. 네. 이분들은 왜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하냐.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이제 DM들을 또 많이 주세요. 전국에 네. 30, 40대 남성분들께서 저한테 DM을 주시는데 저도 20대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사회에 나가보니 직장을 다녀보고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여성들이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게 맞더라. 네. 그래서 내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 구조적 차별이거든요. 네. 이게 20대 때는 그 구조적 차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는 정말 이 학생들은 자기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야지 대화가 되니까. 그런데 이 구조적 차별이라는 거는 좀처럼 잘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남녀의 문제지만 미국은 이게 흑인과 백인의 문제거든요. 문제. 네, 그러면은 미국은 이 꼭 젊지만 않아요. 백인 남성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나라에 가장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이 백인 남성들이 자기네가 역차별받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흑인과 이 유색인종 대상으로 쟤네 때문에 내가 직장을 못 가졌고 쟤네들이 내가 받아야 될 월급을 쟤네가 다 뺏어가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막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또 바뀝니다. 예, 여성으로 옮겨가죠. 바뀌고 예. 장애인으로 바뀌고 계속해서 바뀌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예. 그래서 요즘은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아이스가 백인 여성들을 길 가 그냥 멀쩡하게 가고 있는 백인 여성들을 그냥 납치해서 갑니다. 예. 그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남녀 문제도 뭐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어떤 그 적을 굳이 이제 내가 적대시할 그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데 그 탓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 저희 아이와 합니다. 네, 그러한 뉴스를 보다가 하고 그다음에 꼭 막 이제 매번 모든 대화가 그런 대화면은 이제 재미없어요. 그리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아이들과 같이 재밌는 것도 하고 같이 가끔 극장도 가고 외식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주제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그런 주제는 항상 올라와요. 왜냐? 학교에서 계속 듣고 오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각자의 생각도 들어보고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대화, 민주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있는 거지. 우리가 애들한테 이게 정답이야, 이건 아니야, 틀렸어, 걔 틀렸어, 그건 악이야. 그거를 너무 이제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예. 좋지 않고 그냥 그런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애들이 성장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모든 면에서 다 열어놓은 대화는 아니지만, 그렇죠. 기본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하되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함부로 뭔가를 그냥 강요하거나 찍어 누르려고 하지만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질문이 맞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앞에 얘기하면서 이제 아동 심리학 하시거나 정신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솔루션 내고 이제 뭔가 행동 교정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미디어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일종의 클리닉 사회, 솔루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의 그런 역할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전문가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다 구현해서 답을 주고 단기간 내에 뭔가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미지화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을 또 내셨고 또 전공 분야가 또 그쪽이시다고 경험과 또 많은 연구들을 해오셨으니까 뭔가 이렇게 팍팍 찍어주고 팍팍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이나 임무를 은근히 기대받고 요청받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저한테 2시간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 중학생들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강의해서 얘네들 그렇죠.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하시는데 못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런 논의 이제 그런 자리를 여는 건데, 그러니까 고민을 공유하고 그래도 좀 더 많이 고민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답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자의 경험들이 또 이렇게 섞이고, 저는 이 공간이 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마음도 급하고 답답하다 보니 한 방에 알려주는 책 또는 한 방에 알려주는 유튜브, 흔히 제목에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게 붙는 식의 이제 좀 조급한 해결책을 또 바라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충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1년 동안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사실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2시간의 특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뭐 위로가 되고 해결책이 되고 이러진 않겠지만 어떤 작은 변화의 시작이랄까요? 근데 그래도 희망과 낙관을 가져야 될 그런 이유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가 젊었을 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나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성장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언제 성장하냐면요, 우리가 따뜻하고 배부를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실현도 당해보고 고통도 겪고 또 돈이 없어서 막 일도 해보고 이러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께서 또 우리 사회가 그러한 고통을 자꾸 이제 안 느끼게 해주려고, 그렇죠. 가슴 아프니까 보호해주려고. 네, 그런데 그 고통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학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습도 자꾸 주입식으로 먹기 좋게 만들어서 자꾸 먹여주려고만 하지, 진짜로 깊은 학습은 고통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막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스트러글, 우리가 이제 스트러글, 고뇌라고 하거든요. 그 고뇌를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나 우리 사회가 대신 해주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그 고뇌를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좀 도와주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성장해낼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은 그렇게 바뀌어간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권정민 교수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좀 자라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나눠봤고요. 또 앞으로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유튜브도 있으시고 또 저술도 아마 계속해서 만들어 주실 것 같고, 필요하다면 2시간 만에 강의로 해결은 못 해주시지만 아마 좋은 말씀들 이제 아마 많이 들려주실 거라고 이제 기대해 봅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인기 TV 프로그램들의 공통적인 서사가 있는데요. 반려동물들의 이상 행동은 거의 대부분 보호자들의 의도치 않았던 미숙함에서 나오고,
아이들의 문제 행동 역시 대개는 양육자들의 잘못된 접근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의 본 마음을 전문가가 쫙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 본 마음을 제대로 응시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인식이나 태도, 행동 등을 교정하면 반려동물과 아이들의 행동이 확 교정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특성상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생략되어 표현되긴 하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고 깔끔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에게도 분명히 미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면 원인을 개별 존재들의 이상함에만 돌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양육자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사회가 나서서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일깨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문제적 증상을 단지 극우화로만 보지 말기를 바라는 이유인데요. 극우적 흐름이라는 건 분명히 하나의 정치적 견해로서조차 인정되어서는 안 되기도 하지만 또 자칫하면 문제를 정파적 대립의 틀 안에 가두게 되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니할 말로 극우는 적어도 전체주의라는 틀 안에서는 자기들끼리라도 공존하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만치 않게 커져가고 있는 이 불길한 흐름은 우리로서의 공존은 물론 그들끼리의 공존조차도 불가능하게 해서 종국에는 자신의 파괴, 사회의 파멸, 문명의 파국으로까지 나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류를 AI와의 교류로 대체하고 인간 사이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가 진지하고 또 진지하게 이 병증에 주목해서 사회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철학자 스웨렌 키오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듯이 혐오야말로 파괴에 이르는 병일 것입니다. 또 모든 병은 그러나 치유될 수 있기에 병이기도 하죠. 혐오에게도 또 그에 대한 절망에게도 우리는 한치라도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준이의 논 66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은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